한국, 당장 멈추시오. 이건 물리법칙을 무시한 미친 짓입니다. 500년 조선 역사를 뒤흔든 영국발 긴급 경고에 울산 앞바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이 거대 도크 16개를 완공하며 한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낼 때 우리에겐 배를 만들 단 한 평의 땅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 조선의 시대는 끝났다며 조롱 섞인 보고서를 쏟아냈죠.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나온 한국 엔지니어의 단 한마디. 해봤으니까. 그리고 딱 72시간 후 2만 톤의 거함이 소리도 없이 맨 땅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런던 본사와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00년 동안 인류가 신봉해온 물리 법칙을 단숨에 박살내고 다시 한번 전 세계 수주 1위를 탈환한 대한민국 육상 건조의 소름 돋는 대역전극. 지금 그 전율스러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죠. 형광등 불빛 아래 1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맞은편에 앉은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류가 수북이 쌓인 테이블 너머였죠.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사온 듯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눈빛만으로도 느껴졌고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제 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봤습니까? 5글자였습니다. 딱 5글자. 그런데 그 5글자가 회의실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고 창밖으로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500년의 원칙이 있었고 물리 법칙이 있었으며 수십 년의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할버그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국제선박구조검사관으로 오랜 세월을 일해온 사람이죠. 전 세계 주요 조선소를 돌며 선체 구조를 직접 검사하고 인증서에 서명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제 서명이 없으면 어떤 배도 바다에 나갈 수 없는 구조였고 유럽, 일본, 미국을 오가며 200척이 넘는 선박을 검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원칙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배는 반드시 도크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몇 배 크기의 땅을 수십 미터 깊이로 파내려 가는 겁니다. 그 거대한 구덩이 안에서 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죠. 배가 다 만들어지면 그 구덩이에 바닷물을 서서히 채워 넣습니다. 물이 가득 차오르면 배가 떠오르고 그 상태로 바다로 내보내는 겁니다. 5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방식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 조선업이 한결같이 따르고 있는 방법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덩이를 파는 걸까요? 배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는 승용차가 보통 15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형 선박 한 척은 그 승용차를 수만 대 쌓아놓은 것과 맞먹는 무게를 지니고 있죠.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그냥 땅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중이 선체의 특정 지점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집중된 하중은 아무리 두꺼운 철판도 서서히 구부러뜨리고 결국에는 금속 자체가 파단됩니다. 부러진다는 말이죠. 물은 선체 전체를 고르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500년 동안 전 세계가 이 방식을 따른 이유는 단 하나, 물리 법칙을 거스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원칙을 하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이치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두 방향에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중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런던 본사에서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였는데 중국이 해안선을 따라 도크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한 지점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단 한 해에만 16개의 도크를 완공했다는 숫자였습니다. 국가 자금이 직접 투입됐고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민간 기업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었죠. 도크가 늘어나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배의 수가 늘어나고 납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결국 전 세계 발주처들은 중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였지만 그 단순한 논리가 글로벌 시장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울산과 거제,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도크가 이미 한계까지 가득 차 있었죠. 수주 잔량은 3년치 이상 쌓여 있었지만 정작 새로운 배를 만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문은 넘쳐나는데 만들 공간이 없는 상황이었죠. 도크를 새로 지으려면 수년의 시간과 수천억의 비용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중국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을 터였습니다. 누군가는 도크를 더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도크 없이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저는 전자가 유일한 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5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검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요청서에 적힌 단어 때문이었죠. 육상 건조. 도크 없이 선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땅 위에서 배를 완성하고 그것을 바닥까지 밀어내겠다는 것이었죠. 수만 톤짜리 선박을 맨 땅 위에서. 저는 요청서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그들은 분명히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을 무시한 계획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었죠. 그럼에도 저는 출장을 수락했습니다. 실패를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실에서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해봤습니까?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500년 동안 전 세계가 따르는 원칙을 굳이 다시 시험해볼 이유가 없었죠. 당연한 것은 증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연함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안 된다고? 정말 안 돼? 직접 해봤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현장을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면 제가 맞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 저는 조선소 인근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척의 선박들이 각기 다른 건조 단계에 놓여 있었으며 해가 지고 나서도 용접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조선업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함 뒤에 무언가 불안한 것이 깔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담당자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조선소 간부 한 명이었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보다 반년 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조선소와 거래해온 유럽의 선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 때문이려니 했다고 했죠. 선박 발주라는 것이 워낙 경기 흐름을 많이 타는 산업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문제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발주처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요. 중국 조선소들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었죠. 국가 보조금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민간 기업입니다. 원가 이하로 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적자를 내면서도 수주를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요. 발주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납기 문제가 겹쳤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소들의 도크는 이미 포화 상태였죠. 새로운 선박을 만들 공간이 사실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주처가 언제 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한국 조선소에서 줄 수 있는 답이 3년 뒤, 길게는 4년 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도크를 계속 늘리고 있었으니 납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었죠. 가격은 싸고 납기는 빠릅니다. 발주처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수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이 그 틈새를 정확하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중국처럼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훨씬 교묘했죠. 납기 지연이 생기는 순간, 품질 문제가 불거지는 순간, 발주처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조용히 손을 내밀죠. 앞에서는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옆에서는 일본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앞뒤로 완전히 막혀가고 있었죠.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도크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함이 오히려 저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 도크들이 한계라는 사실이 실감났으니까요. 더 이상 늘릴 수도, 더 빠르게 돌릴 수도 없는 한계. 회의는 오후에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무거웠죠.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지쳐 있었고 서류 더미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으며 누군가의 커피잔에는 김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오늘 처음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며칠째 같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도크 포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죠. 논의는 빠르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크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늘리는 것이 순리라는 논리였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도크 하나를 새로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게 잡아도 수년이고 비용은 수천억이 든다는 거였죠. 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심사를 통과하고 실제 건설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중국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을 거고 시장은 계속 잠식당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고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업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산업이 지금 이 순간 서서히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의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었죠. 기존 도크에서 공정을 더 촘촘하게 돌리면 생산량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을 꺼낸 사람도 알고 있었죠. 이미 한계까지 돌리고 있는 도크에서 얼마나 더 쥐어짜낼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해외 협력 생산을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조선소와 협력해서 일부 공정을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이것도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품질 통제 문제, 기술 유출 위험, 의사소통 비용,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론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죠. 저는 검사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무게감이 저한테도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느껴졌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크 없이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고 몇몇은 시선을 피했으며 테이블 끝에 앉은 사람은 발장을 꼈습니다.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다양한 반응 자체가 이 아이디어가 이미 내부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체가 어떤 조건에서 파단되는지, 500년간의 조선업이 왜 도크를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였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말에 대한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지쳐 있으면서도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해봤습니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관으로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만나왔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은 없었죠. 저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제 전제 자체를 뒤집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봤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500년의 원칙을 누가 직접 시험해봅니까? 중력을 의심해서 직접 뛰어내려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그 질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해봤습니까? 이 질문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질문을 멈춰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도크를 더 파고 있었고 누군가는 도크 없이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자가 유일한 답이라고 평생 믿어왔죠.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것이 처음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그것이 정말 무너지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처음 제대로 둘러본 것은 그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이른 아침부터 저를 안내했는데 조선소 안쪽 깊숙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반 건조 구역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였죠. 크레인 소리와 용접 불꽃이 넘쳐나는 일반 구역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넓고 평탄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체의 일부였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였지만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이었죠. 수십 미터 길이의 철판 구조물이 땅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크가 아니었습니다. 바닷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 땅이었죠. 그리고 그 선체 아래에는 수백 개의 지지대가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지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중을 분산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왜 안 되는지도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이 한꺼번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선체를 바라보면서 이 구조물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죠. 건조가 진행될수록 선체의 무게는 계속 늘어납니다. 상부 구조물이 올라가고 기관실이 채워지고 각종 장비들이 탑재되면서 하중의 분포가 시시각각 바뀌죠. 그 과정에서 선체의 중앙부와 양 끝단의 응력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물 위에서라면 부력이 그 응력을 분산시켜주지만 땅 위에서는 다릅니다. 지지대가 아무리 많아도 각 지점에 가해지는 하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금속은 버티지 못합니다. 선체가 서서히 변형되고 변형이 한계를 넘어서면 파단이 일어납니다. 수천억 원짜리 선박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죠. 이건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엔지니어가 옆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죠. 그는 선체를 한번 바라보더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중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주겠다고 했죠. 저는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 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관으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은 의무이기도 했죠. 그가 설명한 방법은 유압 지지대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체 아래에 수백 개의 유압 지지대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죠. 선체 전체의 하중을 계산하고 건조 단계별로 무게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분석하며 각각의 지지대가 받아야 하는 하중을 정밀하게 산출한 결과였습니다. 선체 전체를 수백 개의 손으로 고르게 받쳐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했죠. 하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중을 충분히 잘게 쪼개면 각 지점에 가해지는 응력이 허용 범위 안에 머물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수백 개의 지지대가 완벽하게 같은 압력을 유지하려면 각각의 지지대가 실시간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선체의 하중 배분은 건조 과정 내내 변하니까요. 상부 구조물이 한쪽에 먼저 올라가면 무게 중심이 이동합니다.
장비가 탑재되는 순서에 따라 선체에 가해지는 응력의 패턴이 달라지죠. 그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백 개의 지지대를 동시에 조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그 엔지니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개발했다고요. 각각의 유압 지지대에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각 지지대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이 변하는 순간 시스템이 그것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왔죠. 집안의 미세한 치마, 금속의 온도 팽창, 바람의 방향, 심지어 작업자들이 한쪽에 몰려있을 때 발생하는 하중 변화까지 실제 현장에는 어떤 시뮬레이션도 완전히 잡아낼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단 하나의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지지대, 하나가 예상과 다르게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그것을 감지하고 보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선체에 가해지는 응력이 허용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했죠. 수만 톤짜리 선체가 변형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천억이 날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엔지니어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반박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실험을 거쳤다는 말이었죠. 작은 구조물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밟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름의 과정을 밟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판단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규모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대형 선박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발생하는 하중의 성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작은 것이 되면 큰 것도 된다는 논리는 공학에서 통하지 않죠.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체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죠. 그 침묵이 묘했습니다. 반박을 준비하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멈출 수 없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선체가 지지대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이상 이 공정은 완성되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지지대를 빼내는 순간 선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테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 멈춰둘 수도 없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유압 지지대의 배치를 직접 확인했고 센서 시스템의 구조를 들여다봤으며 하중 계산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준비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지지대 위치가 왜 그 자리여야 하는지, 압력이 어떤 순서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어떤 수치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간주할 것인지가 모두 계산돼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지가 느껴지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자료가 치밀할수록 이 시도가 실패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가 더 또렷하게 보였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과 자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이 매달려 수개월을 준비해온 것이었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 충격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도전 자체가 실패의 상징이 되고 육상 건조라는 개념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의 낙인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그날 밤 검사 기록을 정리하면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목록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적다 보니 각각의 위험 요소 옆에 그들이 이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응이 불충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확신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체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물리 법칙이고 저는 그 법칙을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 확신은 아직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선체가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지지대 위에 올려진 거대한 철판 구조물, 그리고 그 엔지니어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사람의 눈빛,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공정의 검사관으로 서명을 하고 이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선체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저는 그때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확신이 당연함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그날 밤의 확신은 무언가를 애써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는데도 작업은 이미 시작돼 있었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유압 지지대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으며 선체의 상부 구조물이 하나씩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작업자들이 무전으로 주고받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죠. 거대한 기계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론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유압 지지대, 실시간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 치밀하게 계산된 하중 분산 배치. 종이 위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론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검사관으로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압 지지대의 압력 수치를 확인하고 선체 각 부위의 변형 여부를 점검하며 센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매일의 일과가 됐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선체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아직 하중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체의 무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달라질 거라고 봤죠.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처음으로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에서 특정 구역의 압력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체 중앙부에서 약간 앞쪽으로 치우친 지점이었죠. 처음에는 미미한 변화였습니다. 허용 범위 아니었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근 지지대들의 압력을 조정하면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바라보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중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죠. 그런데 그 미미한 집중이 서서히 누적됩니다. 특정 지점에 가해지는 응력이 조금씩 허용 범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제 손으로 직접 기록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함께 현장을 살피던 다른 해외 검사관 한 명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독일 출신의 베테랑이었는데 조선업 경력이 저 못지않은 사람이었죠. 그가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 중앙부 압력이 올라가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 수치를 보니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죠.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체 상부 구조물이 계속 올라가면서 전체 무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쉴 새 없이 작동하면서 압력을 조정하고 있었죠. 한쪽에 압력이 올라가면 인근 지지대들이 자동으로 반응하면서 하중을 재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시스템이 생각보다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결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정교한 시스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중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시스템이 아무리 빠르게 반응해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죠. 선체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선체의 무게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 임계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선체 하부 특정 지점에서 미세한 변형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정밀 계측기로 측정하면 수 밀리미터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역시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형이 시작됐다는 것은 선체가 이미 응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그날 저녁 검사 보고서에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선체 하부에서 미세 변형이 감지되고 있으며 건조가 진행될수록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공정지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검사관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 보고서를 두고 짧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세 변형은 이미 시스템에서도 감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용 범위 안의 변형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가 이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죠. 하중이 한 점에 몰리는 순간 끝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도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구조물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미세 변형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 엔지니어는 제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현장으로 나가자고 했죠. 직접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유압 시스템 제어 패널 앞에 서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각각의 지지대에서 보내오는 압력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가 특정 구역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미세 변형이 감지된 지점의 지지대들이 이미 자동으로 압력을 조정하면서 하중을 재분배하고 있다고 했죠. 변형이 진행되는 속도가 시스템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변형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하중이 한 점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있었죠.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제 예측과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을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아직입니다. 선체의 무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아직 진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선체의 건조는 계속 진행됐고 무게는 계속 늘어났으며 유압 시스템은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장에 있던 다른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독일 출신 검사관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온 구조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요. 기존의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도 이 구조물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동의했습니다. 같은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선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미세 변형의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지만 임계점을 향해 치솟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선을 유지하듯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그 범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원초적인 당혹감이었죠. 제 계산이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제가 예측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사관으로서 저는 항상 데이터를 따릅니다. 감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제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수치가 제 예측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제어 패널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압력 수치, 변형 속도, 하중 분산 패턴. 제가 놓친 것이 있는지 살폈죠. 계산 오류가 있었는지, 센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버티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검증된 원칙이 있습니다. 수만 톤의 하중을 땅 위에서 지지하면 선체는 파단된다는 것이죠. 그 원칙을 전 세계 조선업이 따르고 있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이 선체도 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중이 집중되고 금속이 서서히 변형되고 그리고 파단되는 장면을요. 그것은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새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중이 집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중되려 할 때마다 시스템이 그것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계산이 틀린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바로 눌렀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최대 하중에 도달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건조가 완전히 끝나고 모든 장비가 탑재되고 나면 그때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나가서 선체를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체가 어제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무게도 더 늘어났을 것이었죠. 그런데 선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소리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왜 버티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하중의 크기, 분산의 효율, 시스템의 반응 속도.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선체를 바라보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고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다는 말도 저한테는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처음에는 이게 버텨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고요.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확신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런데도 시작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데이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검사관으로서 저는 전자로 접근해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제 예측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의 태도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선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무너져야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500년이 틀렸을 리 없습니다. 물리 법칙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완성된 것은 그로부터 3주가 더 지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조물이 올라가고 최종 용접이 마무리되며 검사 항목들이 하나씩 체크되는 동안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건조가 완성된 것과 선체를 바닥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지금까지는 선체가 한자리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만 톤짜리 선체를
땅 위에서 밀어서 바다로 내보내야 했죠.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동 준비가 시작된 날, 저는 현장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누적되는 종류의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준비가 시작되면서 달라졌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작되기 직전의 공기였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목소리들이 낮아졌으며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준비 작업은 며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스키드 레일이었습니다. 선체가 이동할 경로를 따라 두꺼운 강철 레일을 깔았죠. 선체가 그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레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만 톤의 선체가 레일 위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마찰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 레일 위에 특수 코팅을 입혔습니다. 테프론 계열의 소재였죠. 프라이팬 코팅에 쓰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찰을 극도로 낮춰서 선체가 최소한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작업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선체를 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찰을 줄이고 하중을 분산하며 이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이었죠. 준비가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치밀한 준비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 실패는 더 완전한 실패가 될 테니까요. 유압 추진 장치가 선체 후방과 측면에 배치됐습니다. 유압의 힘으로 선체를 레일 위에서 밀어내는 장치였습니다. 한 방향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힘을 가하면서 선체가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저는 그 장치들이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밀한 작업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순간 선체가 레일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현장에 일찍 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는데 이미 수백 명의 인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전 교신 소리만 간간히 들렸고 장비들이 점검되는 소리가 났으며 그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저는 선체를 바라봤습니다. 완성된 선체는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골조만 올라와 있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죠. 수십 미터 높이의 선체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으니 제가 얼마나 작은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지금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맨땅 위에서 레일 위에서 유압의 힘으로.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멈출 수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이 과정은 완성되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동이 시작되면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적인 상태에서 가해지던 하중과 이동 중에 발생하는 동적 하중은 성질 자체가 다르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건조 과정 내내 버텨온 선체가 이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동적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도 선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긴장한 것은 분명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두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고요함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확신이 있느냐고요? 그가 잠시 선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이해했습니다.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총괄 지휘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정의를 들고 각 구역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유압 추진 장치 이상 없음. 스키드 레일 상태 이상 없음.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 정상 가동. 각 구역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지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마지막으로 전체 인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현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백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크레인도 멈췄고 장비 소리도 사라졌으며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것인지 옆 사람 것인지 알 수 없었죠.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몇 초였겠지만 그 몇 초가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였습니다. 유압 장치들이 압력을 올리는 낮고 깊은 소리가 현장을 채웠습니다. 기계가 힘을 준비하는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선체에 고정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인 줄 알았습니다. 눈의 착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선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죠. 수만 톤짜리 선체가 움직이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쿵 하는 충격음도 없었고 집안이 흔들리는 것도 없었으며 금속이 긁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것이 소리도 없이 움직이는 장면은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는 종류의 광경이었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힘을 줘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었죠. 마치 거대한 것이 스스로 미끄러지듯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테프론 코팅이 마찰을 극도로 낮췄기 때문이었겠지만 그 원리를 알고 있어도 눈앞의 광경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이었습니다. 몇몇은 말 없이 선체만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으며 어떤 이는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 검사관이 제 옆에 서 있었는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선체는 계속 이동했습니다. 레일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속 데이터를 올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에 발생하는 동적 하중이 어느 한 점으로 집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하중을 분산시키고 있었죠. 이론적으로 설계된 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만 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소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5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의심이 들 때 생기는 감각이죠. 그런데 이것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 그 자리를 잃어가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도 선체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검사관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가의 언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선체는 계속 이동했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레일 위를 미끄러지며 현장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긴장과 공포가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 자리에 서서 선체가 이동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소리도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선체 앞에서 사람들도 소리 없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무언가 거대한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선체가 목표 지점에 완전히 도달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동이 완료됐을 때 현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다가 점점 크게.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만 톤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저는 5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 지금 막 건드려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저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것만큼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체가 레일 위를 완전히 이동하는 데 성공했지만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육지에서 바지선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바지선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선체를 물 위로 운반하기 위한 거대한 수상 플랫폼입니다. 육지에서 완성된 선체를 바지선 위로 옮기고 바지선이 선체를 싣고 바다로 나가서 진수하는 방식이죠. 그 과정에서 선체는 육지와 바지선에 동시에 걸쳐지는 구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한쪽은 땅 위에 있고 다른 한쪽은 물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육지는 고정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바지선은 다릅니다. 바지선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선체에 무게가 실리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가라앉죠. 그 치마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육지 쪽은 그대로인데 바지선 쪽이 내려가면 선체가 걸쳐진 두 지점 사이에 높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단차라고 부르죠. 그 단차가 생기는 순간 선체의 특정 지점에 하중이 급격하게 집중됩니다. 선체의 중간 부분이 허공에 걸린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허용 범위는 수 밀리미터입니다. 그 수 밀리미터를 넘어서는 순간 선체는 파단됩니다. 수천억 원짜리 선박이 완성되고도 바다에 나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두 동강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 물리적 현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 구간이 이 공정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이 시작되던 날, 현장의 공기는 레일 이동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일 이동 때도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적어도 양쪽이 모두 고정된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쪽은 육지, 다른 한쪽은 바다. 한쪽은 고정, 다른 한쪽은 움직이는 조건이었죠. 그 비대칭이 만들어내는 위험의 성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지선이 접안하는 것을 저는 선체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바지선이 천천히 조선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인선들이 양옆에서 바지선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고 항만 관계자들이 무전으로 끊임없이 교신하면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바지선이 지정된 위치에 완전히 접안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1시간 동안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바지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선체가 그 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를 찾았습니다. 그는 제어 구역 가까이에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단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바지선 내부에는 평형수 탱크가 여러 개 있다고 했습니다. 평형수란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탱크에 채워 넣거나 빼내는 바닷물이죠. 선체가 바지선 위로 이동하면서 무게가 실리는 순간 평형수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바지선이 균등하게 가라앉도록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체가 실리는 쪽 탱크의 평형수를 빼내서 부력을 높이고 반대쪽 탱크에 물을 채워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법입니다. 평형수를 조절하면 바지선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선체가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평형수 조절이 선체 이동 속도보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단차가 생깁니다. 단차가 수 밀리미터를 넘어서는 순간 선체에 가해지는 응력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에게 그 말을 직접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평형수 조절 시스템을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시켜놨다고 했습니다. 선체의 하중이 변하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평형수 조절 명령을 내리는 구조라고 했죠. 그런데도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아무리 빠르게 반응해도 물리적으로 평형수가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단차가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었죠. 이동 명령이 내려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오전 내내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압 추진 장치 상태 확인, 스키드 레일 연결 상태 확인, 바지선 평형수 탱크 초기 세팅 확인,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 정상 가동 확인, 하나씩 천천히. 저는 그 점검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준비 자체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준비가 완벽해도 물리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오후가 됐고 지휘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인원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제어 구역에는 모니터링 담당자들이 화면 앞에 앉았고 바지선 위에는 평형수 조절 담당자들이 대기했으며 현장 곳곳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어 구역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였죠.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선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일 위를 미끄러지며 바지선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저는 화면과 선체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습니다. 처음 구간은 아직 육지 위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중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유압 시스템이 정상 범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체의 앞부분이 바지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면의 수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지선 쪽으로 선체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바지선이 아주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평형수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지선 전방 탱크의 평형수가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후방 탱크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화면 위에서 수치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죠. 저는 그 수치들을 눈으로 쫓으면서 시스템이 지금 한계까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차 수치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0.8mm, 1.1mm, 1.4mm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허용 범위는 4mm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평형수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 수치 상승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려지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달랐죠. 1.7mm, 1.9mm. 저는 그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그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옆에 있던 독일 검사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 맞았습니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형수 시스템이 대응하고 있었지만 선체가 계속 바지선 위로 이동하면서 가해지는 하중의 증가 속도가 시스템의 대응 속도를 조금씩 앞서고 있었습니다.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2.1mm, 2.3mm, 허용 범위까지 0.7m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어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화면 위의 숫자만 존재했습니다. 2.5mm. 선체의 중간 부분이 공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앞부분은 바지선 위에, 뒷부분은 아직 육지 레일 위에. 선체의 허리가 두 지점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체를 바라봤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선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응력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선체의 허리 부분에 그 응력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금속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변형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파단이 일어납니다. 2.6mm. 저는 그 순간 호흡을 멈췄습니다. 수치가 거의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평형수 시스템이 최대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선체 이동 속도와 하중 증가 속도, 평형수 대응 속도를 모두 감안하면 이 수치가 3mm를 넘어서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갑자기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바지선 위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선 중앙부의 평형수 탱크에서 급격하게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작동하던 전방과 후방 탱크 조절에 더해서 중앙부 탱크까지 동시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화면을 봤습니다.
1.6mm, 2.6mm, 2.5mm. 수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숨을 참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독일 검사관도 같은 순간에 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T-mm, 2.0mm, 1.8mm. 선체는 계속 이동하고 있었지만 단차 수치는 안정적인 범위 안으로 내려와서 그 안에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형수 시스템이 선체 이동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바지선이 균등하게 가라앉도록 잡아주고 있었죠. 그 엔지니어가 추가로 내린 중앙부 탱크 조절 지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그가 현장의 감각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위에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치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몸으로 익혀온 감각과 데이터를 동시에 읽으면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0.34mm를 만들어냈습니다. 파단과 생존 사이에 0.4mm를요. 선체가 바지선 위로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육지 레일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고 선체의 무게 전체가 바지선 위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단차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1.2mm, 허용 범위 아니었습니다. 선체 하중 분산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구조 안정성 지표도 모두 녹색이었죠. 현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훨씬 오래 작업자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고 몇몇은 그 자리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있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를 찾았습니다. 그는 제어 구역 한켠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판단 언제 내렸습니까? 중앙부 탱크 추가 조절 말입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치가 2.5mm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전방과 후방 탱크만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요. 수치가 아니라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느낌. 27년 경력의 검사관인 저도 수십 년 경험의 해외 전문가들도 그 순간의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수치를 보면서 동시에 현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수 밀리미터였습니다. 파단과 생존 사이의 거리가 수 밀리미터였습니다. 그 수 밀리미터를 지켜낸 것은 시스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계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각이기도 했죠. 5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것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지선에 실린 선체가 바다로 나가서 진수되는 과정이 남아 있었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간을 넘어선 것이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 밀리미터. 그 차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바지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인선 두 척이 바지선 앞뒤에 줄을 걸고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바지선이 조선소 안쪽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광경을 저는 부두 끝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선체가 그 위에 실려 있었죠. 어제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지나서 완성된 선체가 이제 바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그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날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지선이 지정된 해역에 도달하면
바지선 내부에 바닷물을 채워서 서서히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선체를 바다 위에 띄우는 공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안전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지선이 천천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바닷물에 닿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선체의 하부만 물에 잠겼고 그 다음에는 중앙부가 그리고 바지선이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선체가 온전히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선체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만들어진 선체가 도크의 도움 없이 500년의 방식을 벗어나서 온전히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선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했던 그 선체가 지금 바다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틀렸습니다. 57년의 인생에서 검사관으로 일한 수십 년의 세월에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무겁게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단순히 예측이 빗나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리라고 믿어온 것,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원칙이 틀렸다는 것이었죠. 500년 동안 전 세계가 따라온 방식이 유일한 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엔지니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진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몇 번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저를 이겼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표현이었죠. 저는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이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보려 했던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선체가 멀리 불빛을 내며 정박해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 현장에 왔을 때 저는 실패를 기록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시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검사관으로서 그것을 문서화하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기록해야 할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됐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했죠. 저는 언제나 완성된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들어진 것을 검사하고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며 서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기준이 50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 자체가 바뀌는 순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처음으로 인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감각이 묘했습니다. 무겁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현장을 다시 걸었습니다. 선체가 떠나고 난 자리에는 스키드 레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압 지지대들이 정리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다음 공정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레일 위에 서서 선체가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500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귀국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조 공기가 기존 도크 방식보다 35% 단축됐습니다. 평균 85일이 걸리던 공정이 55일로 줄었습니다. 도크 한 칸을 새로 만드는 수천억의 비용도 들지 않았죠. 공간의 한계를 기술로 돌파한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보다 저를 더 멈추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2024년 1, 4분기 한국 조선업의 수주 실적이었습니다. 그 분기에 한국이 기록한 수주 금액이 136억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 수주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동안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국가 자금을 쏟아부으며 도크를 수십 개씩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량을 앞세워 가격을 낮추고 납기를 앞당기며 전 세계 발주처들을 흡수하고 있었죠.
규모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도크를 늘린 쪽이 아니라 도크 없이 만드는 방법을 만든 쪽이 세계 1위를 가져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36억 달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도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비의 싸움도 아니었죠. 이것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더 만든다는 생각과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이 필요 없는 방법을 만든다는 생각, 그 두 가지 사고 방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어느 쪽이 이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전에 그 엔지니어가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해봤습니까? 그 질문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질문을 반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도전으로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을 직접 해봤느냐는 것이었죠.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도크는 완벽한 해법이었습니다. 작동했고 검증됐으며 안전했죠. 그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크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 막다른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해봤어? 정말 안 돼? 직접 해봤어? 그 질문 하나가 500년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공정은 기존의 어떤 조선 기준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검사관으로서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제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란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번의 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은 달랐습니다. 손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줄의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선박 하나의 완성을 인증하는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명이었고 500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이 더 이상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할버그. 500년의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그것을 처음으로 인증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일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해낸 사람들에 대한 자랑이었죠.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해봤느냐는 질문 하나로 500년을 건드린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제 손으로 인증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중국 조선업 현황 보고서였죠.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이 해안선을 따라 도크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만 또 수십 개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죠. 국가 자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었고 규모는 더 커지고 있었으며 속도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이 보고서가 다르게 읽혔을 겁니다. 중국이 도크를 늘린다는 것은 곧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납기가 빨라진다는 것이며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위협으로 읽었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을 처음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읽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위협이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크게, 더 많이, 더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파지 않았습니다. 파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파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만들었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저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차이도 아니었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복제 가능합니다. 도크를 더 짓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중국은 그 세 가지를 국가 차원에서 끌어모아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글로벌 수주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략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더 많은 땅을 확보하며 더 빠르게 건설하면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다릅니다. 도크 없이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었죠. 그 물음표를 붙이는 능력은 설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으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도 해봤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래전 제가 읽었던 또 다른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 처음 등장하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영국과 유럽의 조선업계는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으며 자본도 부족한 나라가 조선업에 뛰어든다는 것을 비웃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없으면 배워서 만들었고 몰랐으면 시도해서 익혔으며 실패하면 다시 했습니다. 그 과정이 수십 년이 쌓이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국이 됐습니다. 육상 건조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도크가 부족하면 도크를 더 만들면 됩니다. 그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도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크 없이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없어서 만든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됐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도하게 됐으며, 시도했기 때문에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최초가 됐습니다. 없어서 만들었더니 아무도 없던 길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저는 그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처음 조선업에 뛰어들던 때부터 지금 이 육상 건조까지 일관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 불가능하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무언가가 한국 조선업의 저변에 깔려 있었고 위기가 올 때마다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나서 동료 검사관 몇 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독일 출신 검사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요? 한 번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도크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봤습니까? 라는 질문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가졌던 의문들이 있었죠. 한국이 이 싸움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 일본의 납기 경쟁, 그 이중 압박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솔직히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설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본도 따라갈 수 있죠? 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 해봤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도크처럼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붙잡고 오래 걸었습니다. 검사관으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조선소를 봤습니다. 유럽의 조선소, 일본의 조선소, 미국의 조선소, 그 나라들의 조선업이 어떻게 흥하고 쇠했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봤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의 조선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유럽의 조선소들이 어떻게 시장을 잃어갔는지를 저는 직접 봐왔습니다. 그 쇠락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었죠. 이미 검증된 방식이 있었고 그것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멈췄고 그렇게 뒤처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막다른 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곳이 오히려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었죠. 도크를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도크가 필요 없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500년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조선소들은 그 방식으로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맨 땅 위에서, 레일 위에서, 유압의 힘으로.
50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저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승리였습니다. 더 좋은 설비를 가진 쪽이 이긴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르게 바라본 쪽이 이긴 것이었죠. 복제 가능한 것과 복제 불가능한 것의 차이였습니다. 도크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크 없이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의 머릿속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규칙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규칙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의심할 이유도 없었으며, 저는 그것을 자연의 이치처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의 그 현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틀린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조차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도크를 더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도크 없이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없어서 만들었고, 만들었더니 세계 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최초가 5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해봤습니까? 그 5글자가 500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